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반갑고 저희들이 관세사 일단 회계학에 의해 되는 내용 올라가 있는데 2차 과목에 이제 관세사의 무역실무 이 부위부터 시간이 되는 대로 하나씩 올려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게끔 이끌어가겠다. 여러분이 이제 관세사를 많이 공부하시는데 관세사 공부가 끝나면 저희 카페에서는 과외천국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가맹거래사 경영지도사는 물론이거니와 여기 우리 중요한 무역 관세사와 유사한 감평사,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보험계리사 이런 부위가 다 의해되느냐 부분적으로나마 올라오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시간이 되는 대로 기부천사들의 개념으로 또 재능기부에 대한 개념으로 여러분에게 끝까지 무료로 여러분에게 좋은 강의를 보내드릴 걸 약속드리며 오늘 맨 먼저 무역실무에 있어서 일단 먼저 무역실무부터라도 우리가 올려놓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회계 쪽도 1차니까 들어와서 많이 보시고 회계는 손세정 회계사님하고 그 다음에 제가 회계 원리를 강의하며 같이 여러분하고 강의를 진행해 나가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먼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이야기 관세사 무역실무는 어떤 내용을 갖다 담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준비를 해나가자 하는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하고 같이 먼저 우리가 본다면 관세사 무역실무는 바로 강사들이 예측하는 바로 이 무역실무는 어떤 입장에 나올 건가 하는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관세사 역할이 뭐냐, 관세사가 도대체 맡는 역할이 어떤가 하는 입장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관세사가 되면 첫째는 뭐가 되느냐, 화물의 주인을 화주라고 얘기하죠. 화주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도 화주의 대변자의 역할을 갖다가 우리는 요청할 거다. 화주의 대변자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거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맨 먼저 화주 입장에서 해야 되느냐 그러면 과연 화주는 어떤 걸 갖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 화주의 대변자 역할을 갖다 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운송보험을 갖다 우리가 얘기를 갖다 해야 되죠. 운송보험이 계약이 체결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운송보험에 대한 뭐가 되느냐, 체결자의 역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조정이나 모든 문제 소송이 일어났을 때 소송의 대리인의 역할, 그리고 마지막 정보의 제공자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관세사 시험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되고, 우리가 뒤쪽 가서도 얘기하지만 우리 항상 바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계약을 맺고 이행을 하고 종결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사는 뭐라 그러냐면 바로 무역실무는 개의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계약을 갖다 체결했을 때 이야기, 그 다음에 바로 이행이라는 단계가 나오죠. 이행 속에는 이제 여러분 잘 알지만 운송이라든가 또는 여러분 잘 아는 보험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중간에 이행의 단계에 들어간다. 물론 대금 직업 이런 직업의 관계 이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 다음에 대금 직업이나 운송이나 보험 같은 과정이 뭐가 되냐, 이행의 과정인데 개의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시험을 우리 전체 이게 가장 중심이란 말이야. 바로 계약을 맺고 대금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운송을 하고 보험을 하고 종결을 한다. 종결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만약에 가볍게 예스로 끝났다 이럴 때는 뭐가 되느냐, 그럼 모든 오케이가 되죠. 그러나 노가 될 때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조정이라는 이야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클레임이 제기가 되는 거죠. 클레임이 제기된다. 그럼 클레임이 제기되었을 때 우리가 바로 조정을 조정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중요한데 관세사 시험에는 출제자 교수 입장은 뭐가 되느냐, 화주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운송보험 계약자 체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만약에 법원에서 소송 대리인의 변호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정보의 제공자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입장에서 개의종, 우리 바로 무역실무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이런 각도에서 시험에 내게 된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을 해두시며, 자, 그냥 우리가 문제 내는 게 아니라 화주의 대변자, 운송의 보험계약자, 소송의 대리인, 정보의 제공자 입장에서 이 개의종, 바로 계약, 대금 지급, 운송, 보험 이걸 묶어서 이행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종결은 그냥 예상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조정 절차를 통해야 될 경우가 있다 하는 경우를 이런 입장에 시험 낼 거다 하는 이야기를 머릿속에 생각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다
거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내용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간다면 내용에는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먼저서도 이야기를 했죠.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3단계로 볼 때 우리는 계종이다. 계는 뭐죠? 계약을 얘기한다 이거죠. 그다음 이행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요 세 가지. 대금을 지급하고 운송을 하고 보험하는 게 뭐가 되냐? 이행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종은 뭐가 되냐? 종료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바로 우리 전체 무역실무 이야기는 계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만약에 5단계로 나눈다면 계약, 대금 지급, 운송, 보험, 그리고 종료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이 되며 내용은 이렇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출제 교수는 거의 대다수가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출제 교수들은 이론파 교수가 있든지 실무파 교수가 있다.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 출제를 했을 때를 우리는 이론파라고 얘기하고, 실제 뭐가 되느냐, 현역에서 뛰고 있으면서 우리가 관세사를 하시면서 완전 출제로 들어갈 때는 실무파인데, 이 두 가지가 어디를 들어갈지, 어느 분이 들어갈지 이런 거는 우리가 사전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론파 입장에서는 어떻죠? 이론의 입장은 이제 우리 책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잘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실무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이행하는 과정 속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바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문제를 내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던 뭐 계약을 갖다 해야 되고, 화주를 대변해야 되고, 변호사 역할을 해야 되고, 나중에 바로 여러 가지 정보까지, 실무의 정보까지 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묻는 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실무파 교수들이 출제가 되었을 때 무역실무의 내용은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알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출제 방식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현재까지 출제가 예를 들면 나름대로 방식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 나올 수 있다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보완을 갖다 우리가 둬야 되고, 나왔다 이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나올 수 있다 그러는 부위는 예스가 되지만, 나왔다 그럴 때는 거의 예를 들면 다음에 나올 확률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 이거죠.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이미 출제가 됐던 부위는 배제를 좀 하고 새롭게 나온다는 쪽을 갖다 우리가 잡아줘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100%는 아니다. 상황에 따라 나왔던 문제 또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럴 확률은 약하다. 그런 입장에서 준비가 돼야 되겠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항상 기출문제나 출제된 부분, 미출제 포인트 전략이 되는데, 예를 들어 이미 기출이 됐다 이럴 때는 출제될 가능성이 어디 되느냐 하면 미비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만약 예를 들어 미출제 부분이다 그럴 때 이게 포인트를 우리가 둬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보면 계약이나 종료 쪽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냈기 때문에 비교적 이행되는 부위에 운송이나 보험이나 아니면 이 운송과 보험 쪽이 굉장히 여의드냐 무기로 가져가자. 그래서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가 얘기를 했는데, 뭐 2018년도 같은 경우 운송이나 보험 같은 부위가 이제 차츰차츰 나오고, 마지막에 중재, 조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조정이 중재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죠. 중재, 조정 중재라는 말을 갖다 쓰는데 중재 부분에 무기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비교적 지금까지는 계약이나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중간에 과정을 갖다 하는데, 운송과 보험과 뭐가 되느냐 그러면 중재, 이 부분이 그래도 계종에서 볼 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앞으로는 더 높다. 그 앞부분은 이미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도 참고로 알아두고, 그 다음에 반복되는 문제는 거의 없죠. 거의 똑같은 문제를 작년에 냈는데 원래 똑같이 낸다, 이거는 어리석고 교수들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단원별 체크를 한다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만약에 우리가 문제가 나왔을 때 뭐뭐를 논하라 이럴 때와 설명하라 그럴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비교적 우리가 논하라고 얘기할 때 논하는 거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서본결로 나누면서 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서론은 여러분 잘 알지만 바로 문제를 제기한다 이거죠. 문제를 제기한다 하는 문제가 돼야 되고, 본론의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케이스를 갖다 우리가 달아주고 해명을 해줘야 되며 설명을 해준다 그러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이때 문제 제기하는 거에 의하여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바로 앞과 뒤가 연결되는 수미상관의 이야기에 의하여 바로 앞, 뒤가 맞아떨어지게끔 질서정연하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결론에 가게 되면 결말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 자기의 주장,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견해 주장을 반드시 끝에 가서 결말을 맺을 때 한 줄이라도 이어줘라. 이렇게 돼서 서본결로 우리가 쭉 연결해 나간다 그럴 때 이건 뭐가 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논술 50점짜리나 35점 이렇게 될 때 이야기가 된다 이거죠. 요즘은 35점, 15점 이래가 세트로 내는데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이런 서본결로 연결이 돼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라 그럴 때는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비교적 수미상관의 이야기, 아까도 말했지만 앞과 뒤에 질서 정해 1번, 2번, 3번 그럼 밑에 설명할 때도 1, 2, 3 순서에 맞게끔 연결해 나간다는 이야기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단순 문제, 뭐 단순히 암기해서 답 따라주는 형의 문제 이런 것들이 10점짜리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답을 쓸 건가 하는 고민을 여러분이 하며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것도 무역실무를 처음 하시든지 또는 비전공이시든지 이러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런 부위를 우리는 생각해 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다면 뭐가 되느냐, 2차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차 과목의 대응 조치가 비교적 어떠냐, 우리가 봤을 때 2차를 갖다 준비한다 그럴 때 2차에는 거의 대다수가 여러분이 관세법이나 관세율표 및 상품학이나 관세평가 이 4과목에, 3과목에 많은 시간을 갖다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근데 무역 시간은 시간이 짧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한 과목으로서는 뭐가 되느냐, 하향 평준화되어 있는 과목이다. 그리고 무역 실무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 이거죠. 뭐 단국어, 한글이고 읽으면 되겠지. 또 더군다나 무역학과를 나오신 분의 경우는 이미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뭐 안 해도 되겠지. 이래서 하향 평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향 평준이 될 때는 차라리 전략 과목으로 이쪽을 밀어주면 좀 제대로 공부하면 다른 부실한 어떤 분야의 2차 과목의 점수를 극복해 주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니냐. 근데 무역실무는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하향 평준화가 되더라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냐, 무역 영어를 공부했다. 대충 보니까 무역 영어하고 영어가 비슷하니까 무역 영어가 되었으니까 무역 영어 때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 무역 영어가 바로 이런 무역 실무를 영어로 나타낸 거에 불과하다 이래 되죠. 그러니까 또는 전공이 무역학과다 이러다 보면 거의 얘들은 무역 실무에는 신경을 쓰지 않더라 이거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고득점을 딸 수 있는 부위의 그 기회를 다른 거 공부하느라고 또 무시했어. 점수가 나오지 않는데 오히려 역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제기하고 싶은 게 차라리 무역실무를 갖다 열심히 공부해서 뭐가 되느냐, 점수를 좀 올려달라. 그럼 다른 부위의 점수가 미비된 걸 끌어주는, 소위 한 70점, 80점 되면 뭐가 됩니까? 전략 과목이 된다는 얘기가 되죠. 바로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는 방어 과목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40점이나 또는 점수를 갖다가 미비하게 나온 걸 갖다 우리는 방어 과목이라고 얘기하지만 무역실무의 경우는 조금 더 여러분 충실하게 공부를 한다 그러면 바로 전략 과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역 영어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본다면 무역 실무도 여러분이 수월히 다루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해야 되느냐 시간을 투여를 해주는 게 좋은데, 보통 공부하는 관세법이나 관세율표 및 상품학이나 관세평가 쪽으로 해야 되느냐 강하게 진행을 하며 또 무역 영어 했으니까 여러분도 전공을 무역학과를 나왔으니까 하고 무역 실무를 갖다가 손을 떼게 되면 상당히 어디 된다고 하면 점수를 건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역 실무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좀 정리를 잘해달라 하는 이야기를 부탁드리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대외무역법과 외국환 관리법이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아주 중요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요즘 타켓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무역이나 외국환 관리법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달라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이 분야에 대하여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신경을 써주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대외무역법이란 무역관리가 국가의 무역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구 또는 법규 또는 아니면 뭐냐 그런 무역거래를 통제하거나 제한하거나 반드시 촉진하는 이런 것을 갖다가 법으로 법규화시키는 걸 갖다 우리는 바로 대외무역법이다 이렇게 되죠. 요즘은 세계는 하나다 또는 이제 국제화 시대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뭐 조인벤처다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이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 무역거래를 통제하거나 제한하거나 촉진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이걸 법으로 효과를 얻겠다
할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대외무역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역에 장벽이 없는 자유무역 체제가 바람직하지만 세계 각국은 여러 가지 자국의 사정 때문에 무역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와 핵심이 요거죠. 규제와 제약을 가한다. 그러나 대외무역법은 성격상 특징에서 수출입 관리를 위한 기본법과 다음 뭐가 나오느냐 그럼 뒤에 보면 국제성과 국제규제에 대한 최소화. 그러면 국제성을 생각해서 무역 규제를 최소화하자 하는 말이 되죠. 그리고 무역에 대한 통상 뭐가 되느냐 지능법. 그다음 이게 무역의 일반법이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법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보통법에 비하여 특별 지위를 가지는 대외무역법은 뭐가 되느냐 굉장히 바로 포괄적이며 바로 위임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법이다.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한 국가의 뭐가 되느냐 무역에 대한 정책적인 방안을 갖다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위하여 규제와 촉진이라는 내용을 담아가지고 이끌어가는 특별 지위에 있는 게 무역 대외무역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 무역 실무 속에서는 바로 여러분들 대외무역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줘야 될 부위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외환관리법입니다. 외환관리법은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외환시장에서 대외 거래 한마디로 하면 돈을 우리나라 돈과 달러를 갖다 바꾸지 않으면 무역이 일어날 수가 없죠. 우리 국내 시장에서 만약에 거래가 일어난다면 또 여기에 외국환 거래법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나 세계는 하나 또는 전 세계 모든 사람끼리 여기에 여러 가지 환율에 의하여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외국환 관리라고 말한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외국환은 바로 일종의 대외 자유무역을 갖다 보장해주는 대신 이제 궁극은 뭐가 되느냐 통화의 가치 안정을 동호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건전하게 국제가 발전돼야 된다는데 이바지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외국환관리법은 총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외국환에 대한 취급기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예를 들어서 평형기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급과 거래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보칙이 나오고 벌칙이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외환거래법에 있는 이야기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외국환 거래법이라든가 외국환 뭐가 되냐 그러면 바로 일종의 뭐가 되죠? 시행령이라든가 외국에 대한 뭐가 되냐 환관리 규정 등이 바로 체계를 가지고 나타나 있는데 이게 바로 외국환 관리법에 나오는데 이 부분을 좀 신경 쓰며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될 거다 하는 영역으로 더 추가를 여러분에게 얘기하죠. 그래서 외국환 관리에는 여러분 잘 알지만 여러 가지 위반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항상 외국의 달러를 2만 불 이상 2만 불 이상이 될 때는 반드시 예를 들면 반입과 반출이 될 때는 뭐가 됩니까? 신고를 하고 들어오고 나가야지 여기에 예를 들면 생략하면 이거는 외환법에 위반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환칙이란 말이 나와요. 환칙이. 이건 어떻죠? 은행을 통하지 않고 만약에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암거래가 된다 이거죠. 환율을 갖다가 암거래에 의하여 만약 은행을 통하지 않는 환거래는 무조건 뭐가 되느냐? 환칙이다. 그러면 이거는 경고 없이 무조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처벌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환전소 같은 데서 뭐가 되느냐? 이태원의 콩나물 할머니가 콩나물 팔면서 했으니까 달러를 갖다가 바로 콩나물 파는 거 위장으로 달러와 바꾸기 위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느냐? 외국환 거래에 위반이 되는 이야기다. 근데 이 외국환 위반이 되었을 때 무조건 경고 없다 이거예요. 경고를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 처벌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외국환 거래에 아주 조심해야 할 이야기가 되고 $10,000 이상이 들어오고 나갈 때는 신고를 하라. 그 다음에 환치기 하면 안 되고 그럼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은행을 통해서 반드시 환을 거래해야 되며 이제 예를 들어 이태원의 콩나물 할머니처럼 이런 어떤 위장을 한 이런 바로 예를 들면 그러면 바로 내용의 이런 교환은 있으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외국환 거래법.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무역 실무에서 신경을 써줘야 될 부위는 대외무역법과 외국환 거래법이란 두 가지를 반드시 우리는 생각해야 되며 이제 다른 내용들은 뭐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배우면 바로 계의종이다 그랬죠. 계약을 하고 이행을 하고 총기를 한다 하는 계의종을 얘기했다면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특별하게 법으로서 예되는 그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우리가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 되며 무역 실무에서는 굉장히 대표적 어떤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주자 이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되다 보면 뭐가 되느냐, 비교적 어떠냐 그러면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다. 외국환이나 대외무역법 같은 걸 갖다 정확하게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어떠냐 그러면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막 쓰고 이러는 것보다는 바로 외국환 거래법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외무역법을 체크한다. 이런 두 가지가 체크가 된 상태 같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지고 어느 정도 법을 이해하고 있고 법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무역 실무를 하면서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관세사가 되었을 때 또 이런 내용이 풍부해야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들은 뭐가 됩니까? 중간 역장에서 수입자와 수출자 중간, 바로 거래자의 중간 속에서 여러분이 충실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기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좀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내용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이 되어 있을 때 이제 법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법적 마인드를 가져주고 해서 바로 이끌어 나가는데, 바로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이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반드시 두 가지 법을 우리는 좀 더 세밀하게 어떻게 되느냐 그럼 체크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줘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첨부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순서도에 의하여 우리가 내용을 가만히 보면 배워야 할 내용의 전반이 어떻죠?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할 때마다 알려드리겠지만 이 목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단원이든 또 어떤 내용이든 목차와 흐름을 이해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데, 무역실무의 흐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앞에서도 약간 얘기는 됐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도를 가지고 내용 흐름을 갖다 이해한다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바로 여러분들 중요한 계의종이라는 말을 했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계약을 맺고 이행을 하고 종료를 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 무역실무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뭐 계약은 여러분들 잘 알지만 계약을 하면 되지만, 바로 이행은 바로 대금을 지급한다 하는 문제가 첫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는 바로 물건을 갖다 운송한다 하는 문제가 두 번째가 되겠죠. 아니 이제 보험을 가입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뭐가 되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이행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맨 먼저 첫 번째 계약이 나옵니다. 계약. 우리가 일장에 보면 계약에 대하여. 그런데 계약은 항상 뭐가 됩니까? 두 당사자 사이에서 뭐가 되느냐? 수출업자, 수입업자가 있다라고 가정하자 이거죠. 수입업자와 수출업자가 반드시 있게 되는데 엑스포트와 임포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도록 하죠. 이럴 때 바로 여기에 대한 뭐가 되느냐? 청약. 내가 너와 거래를 하고 싶다 하는 청약에 대하여 오프라는 말을 갖다 쓰죠. 오프를 보내면 거기에 대한 뭐가 되느냐? 응낙 또는 승낙이라는 말을 갖다 쓰죠. 응낙이다, 승낙이다 하는 말을 쓰는데 acceptance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쓸 수 있다 이거죠. 이게 두 가지가 방향은 달라도 바로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뭐가 되죠? 여기에 청약에 대한 응낙이 이루어질 때 거래는 성립이 되겠는다 하는 이야기는 기본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청약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청약에 대해서는 내가 언제까지, 청약에 대한 응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남녀의 사랑과도 똑같은 거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상대 쪽에서 오케이가 돼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건지 노라는 판정이 나오면 안 되듯이, 바로 오퍼에 대해서 뭐가 되느냐? acceptance라는 응낙에 대한, 청약에 대한 응낙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쓰고, 이 확정 청약은 응낙의 기간을, 소위 말해서 응낙이나 승낙의 기간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가 바로 줍니다.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확정 청약입니다. 12월 31일까지 네가 의도가 있다면 나에게 연락을 다오. 그랬을 때 12월 31일까지 대답이 있다면 오케이로 보지만, 만약 확정 청약의 경우에 기간 내 응낙이 없다면 거절로 간주한다 하는 문법이 있듯이, 우리는 바로 청약과 승낙의 기간을 갖다가 주는 걸 갖다 우리는 확정 청약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 firm offer라고 얘기를 합니다. firm offer다 하는 말을 쓰죠. firm offer는 바로 확정 청약을 얘기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firm이라는 말을 쓰더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반면에 미확정은 언제라도 네가 필요하면 나에게 연락을 다오. 한마디로 말하면 승낙이나 응낙의 기간을 갖다가 없다 이거죠. 없고 언제든지
하는 말이 언제든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언제든지 네가 만약에 마음이 내키면 나에게 연락을 도와오. 이게 바로 미확정이 되고, 미확정은 프리오프라는 말을 갖다 쓰기도 합니다. 프리오프다 하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되죠. 그래서 이 청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며 계약을 갖다 우리가 계약서에 의하여 어떻게 작성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무역의 첫 번째 계의종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가 되며 청약 맥락.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정 청약과 미확정 청약이라는 말이 있다. 뭐 이거 여러분들 알면서 청약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지죠. 그럼 두 번째 이제 바로 결제. 뭐를 결제한다 말입니까? 돈을 결제한다 이렇게 되죠. 돈을 결제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돈을 결제하며 LC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수출자와 수입자가 둘이서 물건을 주고받는다 그러는 경우가 있을 때는 정말 두 사람만 있다 그러면 무역은 절대 성립이 될 수가 없겠죠. 왜 두 사람만 있을 땐 무역이 성립이 되지 않죠 하는 이야기는 서로가 대금 결제 문제의 난제 때문이다. 바로 대금 서로가 이되죠. 예를 들어 수출자의 경우는 돈 주면 물건 줄게. 반면에 수입자의 경우는 물건 주면 돈 줄게. 서로가 돈을 꼭 준다, 물건 꼭 준다라는 조건은 달지만 실제로 못 믿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 되느냐? 두 사람만 있다면 전혀 거래는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왜? 국경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끼리 장사를 하면 국내에 있는 같은 문화권 내에 같은 나라 안에서도 우리가 대손이 발생하는데 더군다나 외국과의 거래에서 대손이 없다 그러면 말이 아니죠. 믿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수출자가 있다. 수출자가 있죠. 반면에 이게 수입자가 있다. 이 두 사람끼리 있을 때는 절대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 포트란 말을 내가 짐꾸러미 바깥으로 나간다 수출이 되고 임포트는 짐꾸러미가 나라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임포트를 얘기하면 수입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엑스포트 임포트에 이하를 붙이면 되는데 여하튼 이 두 사람끼리는 거래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수입자가 거래하는 뱅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수입자는 자기 통장에 예금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뱅크가 왜 되느냐? 바로 수출자에게 수출자야 네가 물건을 줬을 때 수입자가 만약에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져줄게. 이 친구가 우리 은행에 뭐가 되느냐? 예금이 있어 하고 중간에 뭐를 해주느냐? 바로 신용을 보증해 줍니다. 그래서 이 신용의 보증 편지를 갖다 우리가 한마디로 LC다. LC는 궁극, 레드 오브 크레디트라는 말을 갖다 쓰죠. 편지란 얘기가 되고 뭐에 대한 편지냐? 크레디트. 바로 쉽게 얘기하면 신용에 대한 편지다 이렇게 되죠. 신용에 대한 편지를 보낸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뭐가 되냐 그러면 크레디트라는 말을 갖다 써서 바로 궁극 신용에 대한 편지라는 약자를 써서 LC라는 말을 쓰게 된다 하는 말이 되죠. 그럼 LC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내려본다면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이런 거래 청약과 맥락에 의하여 거래가 일어나기 위하여 맨 먼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 뱅크는 바로 누가 신용장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할 때 LC는 누가 그러면 수입자의 거래 은행이 되겠어요. 수입자의 거래 은행이 하는 말이 뭐가 되느냐 주어가 되겠다는 얘기가 되죠. 수입자의 거래 은행이라고. 두 번째 누구에게 그런 호음의 개념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죠. 누구에게 그럴 때 수출자에게 이렇게 되지. 수출자에게 하는 말이 되죠. 화세 개념으로 무엇을 그럴 때는 바로 수입자의 신용을 보증해주는 편지다. 신용 보증 편지다. 하는 이야기가 뭐가 되냐? 바로 LC를 나타내는 레드 오브 크레디트를 얘기하는 이야기다 하는 말로 설명하죠. 이게 없다면 우리는 무역이 일어날 수가 없지. 서로가 못 믿으니까. 그래서 신용장 결제에 대한 부위는 바로 신용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 그럴 때는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누구에게? 수출자에게 무엇을? 수입자의 신용을 보증해주는 편지를 우리는 LC라고 불러준다 한 말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이 LC 은행이 보증을 써줄 때도 더 그렇고 보증 쓰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풀마진이라는 말이 나오죠. 풀마진. 풀마진은 뭐가 되죠? 바로 은행에 보증금이 100%가 있을 때 100%가 있어야만 보증을 100% 써준다. 풀마진이죠. 그러니까 은행의 잔고가 보증금의 100%, 잔고가 100%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보증을 써준 걸 100% 풀마진제라고 불러주더라. 반면에 뭐가 되느냐? 퍼셜 마진이라는 말이 나죠. 퍼셜이라는 말은 바로 퍼티얼이라는 말, 파티얼이라는 말을 쓰고 이건 바로 뭐가 되느냐? 잔고의 한 70% 내지 80%가 있을 때 70, 80%가 있을 때 보증을 써준다. 이건 뭐냐? 퍼셜 마진이라고 하죠.
그러나 후진국 같은데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살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죠? 후진국이다 보니까 대우나 이런데 바로 정부가 야 은행 보고 돈이 없더라도 보증을 써줘라. 이게 무슨 마진이냐? 노마진이다. 보증금이 뭐가 되느냐? 잔고가 0%라도 후진국에서 개발을 갖다가 하기 위하여 만약에 물건을 갖다 살 수 있게끔 보증을 써줘라. 노마진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풀마진이냐 부실마진이냐 노마진이냐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LC를 발행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얘기가 되고, 신용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대금의 결제 수단을 우리는 어떠냐 원활히 이끌어간다 하는 과정을 결제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음을 갖다가 줄 때 DA, DP라는 말이 나오죠. 보통 우리가 DA다 이럴 때 D는 바로 서류를 얘기합니다. 도큐멘처 성적 서류죠. 여기 A는 뭐가 되느냐? 인수라는 얘기가 됩니다. 환음을 인수하면 서류를 준다 하는 걸 우리가 DA라는 얘기를 하고, 인수도 조건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인수도는 바로 음을 내가 그래 갚아줄게 하고 인수를 했다. 인수를 하면 받는 게 바로 DA라는 말을 쓰고, D는 바로 도큐멘트라는 말에 성적 서류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죠. 그럼 반면에 뭐가 되느냐? DP가 있다 이거죠. DP는 뭐가 되느냐? 바로 서류를 돈 주고, 이건 바로 지급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인수도 지급도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외상이 되는 거죠. 외상으로 우리가 가져온다. 근데 여기는 현찰 거래로 하니까 현금으로 가져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결론은 요 DA와 DP라는 제도가 있고, 요거와 비슷한 게 유전스빌. 유전스빌은 기한부음이라는 말을 쓰죠. 그다음 반면에 사이트 빌은 뭐가 되느냐? 사이트는 보여주다 C의 PP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그러면 사이트 빌은 제시하면 언제라도 그날이 장날이다. 기한을 가졌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에 DP와 DA라는 말을 이해를 하라는 말이 중요하고, 요가 성격이 같은 게 유전스 빌, 사이트 빌이라는 말이 나온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알고, 이건 외상거래와 같다, 현찰거래와 같대 하는 말을 쓰는데, 요것도 우리가 더 들어가서 이게 바로 결제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이 부위를 한 번 정도 우리는 고민하며 생각해주자 한 말이 중요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가게 되면 바로 운송이 나오죠. 운송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배에 물건을 실어서 보내는 걸 갖다 과정을 우리가 운송이다 이렇게 되는데, 운송은 바로 누가, 수출자가 누구에게, 수입자에게 어디를 통하여, 선박회사를 통하여, 선적회사를 통하여 우리가 해상 운송을 가지고 거의 무역을 하죠. 물론 물건이 적고 귀중품이다 그럴 때는 가끔은 항공으로 우리가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태반이 뭐가 되느냐? 바로 선박을 이용하여 거의 90% 이상이 뭐가 되느냐? 선박의 운송에 의하여 외국과 외국 간의 거래가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통상적이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맨 먼저 뭐가 되느냐? 근데 여기에 수출자가 있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엑스포트, 수출자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수출국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선박회사가 있겠죠. 선박회사, 배가 있다 하자 이거죠. 그럼 여기에 선박회사에, 배에 있는 선박회사에 가서 내가 너에게 짐을 싣고 싶다 하는 선정을 내는 걸 갖다 선적신청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회사 배에 짐을 싣고 물건 보내고 싶다. 바로 ship acceptance, 그래서 A로 쓴다 이거죠. 그럼 이 선박회사는 뭐라 그러냐? 그래, 네가 어느 배에 실어라 하는 게 선적지시서라고 나오죠. 선적지시서는 바로 어느 배에 실어라 하는 ship order라는 말을 갖다 쓰고, 이제 본선이 있는데 본선에 싣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이 수출자가 본선에 실으면 이 본선에 1등 항해사나 선장이, 캡틴이 본선에 물건을 실었다 하는 본선 수치증, MR이라 그러죠. MR은 본선에 물건을 실었네 하는 서류를 준다 이거죠. 그럼 이제 다시 수입자는 어디에 되느냐? 그럼 다시 여기 와서 MR을 제시하는 겁니다. MR을 제시하면 여기는 그래, 네가 우리 배에 물건을 실었다 하는 브루레러, 여러분 잘 아는 선화증권을 우리가 받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럼 이 선화증권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통용이다 그럴 때는 해상 육상을 다 통하는 증권을 통용이라고 얘기하죠. 서로. 그 다음에 반면에 뭐가 되느냐?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보험과 같이 겸하고 있다 할 때를 겸용이라고 얘기도 하죠. 그래서 겸용은 바로 선화증권과 보험증권을, 통용은 해상과 육상과 모든 걸 다 통할 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피해를 받는다. 그럼 수출자는 대금을 회수하며 대금을 갖다 회수하고 대금을 회수하고 뭐가 되느냐? 여기에 피해를 갖다 건너준다 이거죠. 그럼 수입자는 바로 이 피해를 가지고 이 선박회사에 의해서 도착지의 선박에 뭐 지점이 있겠죠. 여기 선박회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와서 자 이쪽에서 도착 지시서를 갖다 우리가 준대. 바로 여러분 어라이벌 노티스, 그러니까 도착 뭐가 됩니까? 바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서류를 준다 이거죠. 그러면 화물을 달라. 그리고 화물 인도 지시서 DO를 해가지고 화물을 받아간다. 이게 바로 운송에 있어서 운송 절차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운송 쪽에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운송만 되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보험을 가입하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은 위험을 갖다가 피해준다. 그래서 무역을 할 때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이 위험으로부터 얘들은 안전하게 건져주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일종의 무역 실무에서 바로 얘기하는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험은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근데 바로 생명보험이다. 사람에 대한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쓰는 보험의 경우는 생명보험이 돼야 되겠죠.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배라든가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물건에 대한 보험을 갖다 우리는 물보험이다. 이걸 우리가 두 가지를 대비하죠. 그래서 생명은 사람을 얘기한다. 인보험이라고 얘기하죠. 인보험은 절대적으로 정액보험이다. 바로 100% 약속의 100%를 갖다 보상받는 게 뭐가 되느냐. 바로 생명보험. 사람은 뭐가 되느냐? 1억 주겠다. 그럼 나중에 1억을 다 줘야지. 뭐 깎자, 의하자 이런 얘기 못한다 이거지. 100% 주는 게 정액보험입니다. 그러나 손해보험은 일종의 물보험이 되겠죠. 이게 바로 사람이라면 물이라 이거죠. 물보험이라고 불러주고 이거는 손해비례 보상제도. 한마디로 말하면 보상을 갖다 해야 되느냐? 얼마만큼 보험을 들었느냐? 손해를 갖다 막아주는데 비례했어. 예를 들어 내가 70%짜리 보험을 들었는데 1000만 원 만약에 손해가 났다. 그러면 1000만 원 실부 손해에다가 70%의 보상을 해준다. 이게 바로 손해비례 보상제도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무역의 보험에는 손해보험을 얘기하면 물보험은 거의 대반이 뭐가 됩니까? 선박과 이 선박의 주인은 누굽니까? 선주를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화물의 주인은 누가 되죠? 화주가 되겠죠. 이 선주와 화주가 뭐가 되느냐? 선박과 화물을 통상 무역에서는 든다. 이게 대상이지. 선원보험은 생명보험이며 선원보험은 따로 체결하지 절대 여기 보험에 생명보험을 넣는 선원보험을 넣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전손이다 그럴 때 전손은 전부가 다 손해 났을 때 영어로 말하면 토탈 로스라 이런 말을 쓰죠. 전부가 다 날아갔다. 전부가 다 날아갔다 그럴 때를 우리는 토탈 로스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이 전손 속에는 증거가 명백하다 그럼 절대 전손입니다. 근데 많아요. 증거가 명확하지가 않다. 이거 추정전소이죠. 배가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 오다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행방불명이다. 그럼 이건 어디 되죠? 추정전소. 그런데 몇백 년, 몇천 년 기다릴 수가 없잖아. 증거가 없다고. 그건 아니다 이거죠. 보험회사가 일단 보험을 주고 나중에 만약에 선박이 나타나면 위부는 보상을 다시 소유권이 의해되느냐 그러면 바로 선박회사에 넘어간다. 선박에 증거가 없어. 근데 왜 되느냐? 없어져 버렸어. 화물하고. 근데 나중 보상을 받고 나타나면 선박과 화물은 바로 보험회사의 거다는 조건이 위부가 됩니다. 그래서 추정전소는 위부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나중 나타나면 보험회사가 가진다. 이런 조건이 되죠. 이런 얘기에 전손에는 절대 증거가 명백, 추정은 추정했어. 이때는 위부다 하는 얘기가 되고 자, 그 다음 부분손해는 공동훼손이 있어요. 공동훼손은 요크 앤드 워프 룰 그래가 YAR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선주와 화주가 공동으로 입는 손해를 공동훼손이라고 하더라 하는 얘기가 되고 단독훼손은 한 사람만 입는 거. 그 다음에 분손부 그럴 때 분손은 안 해준다. 분손담보조건은 분손을 해준다. 분손을 WA라고 하는데 WA 3%는 면책인데 WA 0% 그럼 이건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들 이게 올 리스크와 똑같은 AR과 똑같은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들을
보험에서 우리가 쭉 배우며 여러분과 함께 보험의 내용을 배우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종료입니다. 종료가 되었을 때 정상으로 종료가 되었다. 그럴 때는 이건 뭐 우리가 완료가 되는 거죠. 물건이 무사히 왔다. 그럼 완료가 된다 이거죠. 근데 불안정하다 이럴 때는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조정에 의하여 우리가 풀어간다. 그래서 대한상사중재원, 우리나라는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중재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종료까지 바로 개의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피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이야기가 관세사에 2차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위원이나 채점하는 위원들이 말하는 이구동성이 있다 그러는데 뭐 제가 너무 비주얼 고주얼 말하지 않아도 한번 쭉 보며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이 중요하다. 답안지를 정확하게 쓰는데 학생을 알 수 있다. 기계적 감각은 적게 학습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항상 답안지 작성용 수험의 지름길을 안내해야 되고 점수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1차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2차는 절대 재량권에 의하여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정확히 써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고 또 차별화된 답을 내라. 100명 중 한 2명, 3명은 가뭄에 콩나듯이 정말 잘 쓰는 애들이 있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최소한 1번 점수를 70점 이상을 받아라. 그러니까 50점짜리 같으면 35점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양보다 질을 자기 자랑을 쓰지 마라 하고 대부분의 학생의 답안지는 정답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뺏긴단 말이야. 그럼 개성 없는 답이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1번에 있어서 중요한 서론, 본론, 결론의 완결성이면 답, 창의적 답을 요구하고 출제 포인트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되고 일단 양으로 걸러내고 답을 철저히 구색을 갖추며 나가자. 그 다음에 결론을 생각하자. 뭐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이 쭉 읽어보며 끝까지 읽어보면 알 수가 있고 수험생들을 설명하라 논나라를 구분하지 못한다. 근데 1번은 설명하라고 논나라가 1번이죠. 설명하는 10점짜리 있는데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일관성 가지고 답을 써야 되며 답을 항상 구상해서 써야 된다 하는 20번까지 선생님이 답을 놨는데 뭐 그걸 비주얼 고주얼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한번 체크하며 어떤 말인가를 음미해주면 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 카페는 무역 실무뿐만 아니라 시간이 된 대로 여러 과목도 있고 또 보험계리사나 또 뭐 감정평사사나 또는 CPA나 이런 부위가 다 우리 많은 교수님들이 협조를 얻어서 사회에 공헌한다 하는 얘기에서 수강료를 전면 영원으로 하고 단 교재를 여러분 구입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그래도 왜 됩니까? 뭐 생활을 인들이니까 약간 보장을 해주며 앞으로 좋은 카페로 정말 1등 카페로 키워나가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저는 원장은 아니고 대표 강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초기에는 아마 제가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저희들이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오면 제가 이제 부분적으로 맡으면서 진행하겠지만 일단은 여러분하고 앞으로 자주 만나며 최고의 카페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정말 여러분에게 부담 없는 카페,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카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으며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한 많이 홍보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감사합니다.